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입니다. 오늘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걸 두고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 코드 인사다, 지나친 코드 인사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 원포인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까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님 두 분 모셔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정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랜만입니다.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 MBN 앞에서 저희가 만난 이후로 서 변호사님은 그냥 문자 메시지만 근데 서로 저희가 이제 그 만났던 거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만, 예. 워낙 그 뭐 센 분들이죠. 사기다 노상궁, 예. 그리고 뚝심의 보수농객해서 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주제니까 기탄 없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규칙은 각 주요 쟁점별 주장과 반론, 재반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별 토론이 끝나면 진행자가 약식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장과 반론, 재반론은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을 하고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 뉴스토마토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고 내일 정오에 토마토 TV의 뉴스리듬 시간에 또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바로 들어가지요. 이 쟁점 검찰개혁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다. 전형적 코드 인사다. 국회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또 이제 바로 이제 임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찬반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강력한 의지라고 보이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그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코드 인사다, 네. 이런 말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는 오로지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문 정권에서 인사를 하는 방식 자체가 네. 계속 쓰던 사람, 안전한 사람, 이런 사람만 계속해서 기용하는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 같이 뭐 코드 인사 이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바예요.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A라는 행동하고 B라는 행동의 그 선택지가 있을 때 그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 그걸 선택하는 게 좀 더 본인하고 맞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보기에 좀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 윤석열 지검장을 다시 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종류의 반발이 올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얻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싶은 바로 그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적폐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적폐 수사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강골찬 이미지와 그 행동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지지할 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예전에 친일파를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해서 현재까지 이르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 코드 인사 논란을 어느 정도 그 기대하고 혹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권에서 일부러 그렇게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권력의 충견으로는 검찰 개혁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제 칼럼입니다. 검찰 개혁의 그 핵심이 뭡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절연시키는, 끊는. 이제까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신여, 정권의 충견노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수사를 보세요.
전부 이게 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추상처럼 이게 엄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죽은 권력은 춘풍처럼 좀 이게 관용과 용서와 이게 필요한 게 검찰입니다. 항상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게 강하게 거악을 척결해야 되지만 죽은 권력은 이게 좀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죠. 근데 윤석열이 수사한 거 보세요. 과거 전 정권의 사람은 한 130명 이상의 기소를 해서 뭐 직권남용 혐의로도 이게 다 영장 청구해서 지금 교도소에 다 가 있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 누가 있어요? 김경수는 특검이 기소했죠. 그다음에 그 송인배는 동부지검 했죠. 이재명은 성남지청 했죠. 중앙지검에서 이게 누구 기소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문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절차 문제. 수사라는 게 지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되죠. 그런데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망신주기 수사, 피해자 사실 공표. 그래서 이게 그 자살한 분만 4분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이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이 다릅니까? 어차피 같은 검찰 아닙니까? 동부지검에서 한 거는 뭐 별나라에서 한 게 아닐 텐데 거기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앙에서 안 했으니까 문제다.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론하시겠습니까? 가장 이게 큰 게요. 하나 제가 못했는데 지금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이 뭐예요? 옛날에 이게 고검장급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검사장급으로 내렸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분이 대전고검에 평검사할 때 한 단계 검사장 승진시키고 중앙지검장 직급을 내리면서 2단계로 이게 파격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니까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수사를 자꾸 하니까 차라리 이게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못 되도록 그래서 이게 직급을 내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게 임명했다. 그럼 이게 본인들이 설명 원칙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못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말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게 직급을 내린 이유가 뭐냐? 직급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검장이 검찰총장 쪽으로 눈길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아예 직급을 낮추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 윤석열 당시 이제 고검사 그 말은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그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파워모범이 검찰의 사실상 넘버 2입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 고검장급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고검장 중에서 총장이 노는 게 관례죠. 우리 88년 이후에 고검장이 아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직급을 한 단계 낮췄잖아요. 그럼 이게 낮추려면 명분을 설명해야 되죠.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되는 이런 게 눈치를 안 보고 수사막이 공장하기 위해서 낮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명 안 하고 이게 직급을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검색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앙일보 칼럼도요. 누가 논술에 쓴 게 있어요. 그건 논설위안 쓴 거지. 청와대에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리듬 스태프들이 한번 찾아서 지금 올려주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검찰의 개혁의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다. 전형적 코드 인사다. 어느 정도의 코드 인사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인사 패턴 별로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뭐 수석하시던 분이 나가가지고는 좀 있다가 갑자기 뭐 대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 비슷하게 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기준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인사 풀은 예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은 높아져 있고 그럼 그 기준에 맞추려고 누군가를 해놓으면 또 어디선가 잘 모르는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자꾸 문제만 발생시키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검증된 사람 어느 정도 인정된 사람을 그냥 기용해서 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의 연속성을 좀 유지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게 바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재가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로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패턴들만 굳어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시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지적은 저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보단 대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계속 2년 내내 말이 많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되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커서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야당이 너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다독이면서 우리가 좀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찰에서 좀 더 그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게 저는 맞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서 변호사님께서는 뭐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윤석열 후보자의 총장 적격성, 이것을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예.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부정을 하십니까? 일단 이게 그 인사를 할 때는요, 그 조직의 특수성을 좀 고려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뿌리 깊은 우리 기수 문화 있잖아요. 예. 이게 이미 법원은 이제 극복이 됐어요. 법원은 이제 그 법원장 하다가도 뭐 이게 그냥 평판사 재판하러 가기도 하고 평생 복관제 하죠. 예. 그러기 검찰은 이제 그 철저한 상명하복, 네. 피라미드 조직의 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기나 후배가 먼저 되면 자기 옷을 벗고 나가는 이게 관행이거든요. 예. 이 관행이 이제 타당한 야는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관행이고, 아마 이게 이번에 그 윤석열이 되면 문물총장보다 이게 5기수 아래죠. 예. 그렇다면 이게 최소 한 30여 명 정도가 옷을 벗게 되거든요. 네. 이렇다면 이게 검찰 조직에 너무나 이게 안정성 이런 게 좀 훼손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첫째.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이분이 수사에서 이제 제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잡아연 게 없어요. 아주 이게 광골이를 하는데 도저히 광골이라는 거는 현 권력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게 광골이지. 이미 권력이 정권이 끝난 과거 권력을 이렇게 많이 잡아연 데에서 이게 정말 기계 있고 광골입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형평성에, 옛날에는 보면 기계적 형평성, 형식적으로 이게 형평을 기하는 모양새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과거 정권만 수사해서 100몇십 명을 했지만 현 정권은 뭐 제가 보기에 권양숙 여사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고소했는데 전혀 수사가 없잖아요. 권양숙 여사도. 그리고 이게 옛날에 뭐 전병은 이 정도가 좀 기억나는데 불구속 기소된 거. 그 외에는 이게 뭐 아예 조사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현 정권이 뭐 죄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었냐 이런 게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특수수사라는 거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찾아서 하는 거라면 고소 고발이 없어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저는 없다는 게, 그러면 현 정권은 100% 깨끗한 사람만 있고 직권남도 그 전혀 이게 완벽한 정권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의 절차의 적법성. 도저히 고 이재수 사령관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워가 망신 주 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갑 채우는 게 규정에 반해요.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이것도 이게 다 규정이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게 불필요한 수갑을 채워서 이게 망신 주기 이런 거 아닙니까? 또는 이게 압수수색 하는데 가족들이 보는데 아침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이게 수사를 했는데 그럼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따라서 이게 세 가지로 저는 부적격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 수사받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과거 정권 때 사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더 과거 정권이 훨씬 더 할 말이 없겠죠. 또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 뭐 특검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지금 받겠습니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 국회의원도 옛날에 민주당 의원이었고, 물론 지금 무소속이지만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영부인의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사실은 실세라고 막 계속 불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역시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전격적으로 재판에 올려져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물론 무죄까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수사가 안 된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권양승 여사에 대한 수사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적격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있는데, 아까 이제 기수의 적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론은 이제 그 손혜원, 김경수, 또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 않았냐. 반론은 잠깐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반론이 이제 하나였고, 나머지 반론은 지금 못했죠. 지금 그렇습니까? 끊겼죠.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아까 이쪽에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를 지금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동부 또 뭐 성남지청, 예, 이렇게 좀 영역이 좀 전체적으로 넓어져서. 왜냐하면 검사를 꼭 하나하나 볼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거지. 중앙지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관할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검찰 조직에 대해서 지금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수 문화, 파격적인 인사. 그리고 아까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드린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조직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건 저는 충분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기수가 5개나 사실은 그 떨어지는 기수를 파격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실 상당히 힘이 들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명하복의 그런 절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예전보다는 물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버리게 되면 그 사람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윗사람들 혹은 동일한 사람들은 다 옷을 벗는 게 관례란 말이에요.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30명이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도 개인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박상기 법무장관도 얘기하죠. 옷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물론 아무리 그런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찰 조직에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파격적으로 인사해놓고 야 니네 나가지 마 나가란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내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23기 이상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게 재반박하면요. 김경수하고 이게 드루킹을 보면요. 처음에 이게 서울 경찰청이 아주 부실하게 수사했죠. 근데 검찰도요. 선관위에서 이게 드루킹을 고발했는데 그때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가 됐죠. 그래서 이게 여론 때문에 특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이가 잘한 겁니까? 선관위가 고발했을 때 수사도 안 하고 중앙지검이 무혐의했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문제점이지 이게 잘한 거냐고 특검인 걸 그걸 반박하고 그리고 근데 이재명은 성남지청이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은 아니잖아요. 성남지청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재명 기소한 게 윤석열이 장점이냐고. 그때는 지금 검찰총장이 되면 모르지만 그 당시 제 말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중앙지검 관내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기소하거나 수사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손혜원도 마찬가지고 손혜원도 이게 남부지검에서 기소했고 송인변에게 동부지검에서 한 거예요.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중앙지검에서는 권력형에 대해서 하나도 이게 기소한 게 없다. 자, 근데 그거는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그거는 예전에는 그런 종류의 모든 특수한 사건을 전부 다 중앙으로 몰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각각 관할을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건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있는 사건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지금 있는 사건 중에서 처리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중앙에서 있는 사건 중에서. 제가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권양숙 여사 그때 노건호하고 저희가 이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권력형 게 고발한 걸 한 번이라도 소환했습니까? 그다음에 제 말이 이게 그 소환도 큰 거고 그리고 이제 고소 고발이 중앙지검이 제일 많아요. 실제. 근데 예를 들어 뭐 전부 이게 우파 쪽으로는 뭐 변희재부터 해가 뭐 김상전이고 우파 쪽으로는 많이 기소를 했지만 오히려 이게 저 진보 쪽으로 고소 고발건이 한두 건입니까? 하나도 이게 조사를 해가 제대로 기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소 고발이 없어도 특수라는 건 이게 권력형 비리를 찾아서 수사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도 이게 찾아서 직권으로 한 것도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재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권양숙 여사 사건은 언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게 이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고소고발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검사가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노건호 씨하고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 고소고발 자체가 좀 문제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걸 소환을 안 한다? 그거 가지고서 이게 적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거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경수 지사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산물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미리 선관위에서 고발을 드루킹에 대해서 이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제대로 이게 수사 안 하고 무혐의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특검까지 오게 된 배경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사할 때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이 경찰에서부터 이 일이 꼬였고 제대로 안 됐다라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해서 특검이 간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지금 중간에 간둬버린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일을 안 했다? 이거는 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그 드루킹 문제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다 그 공통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요 논점은 좀 피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적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 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적격성, 비적격성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에 이때 대선 자금이 아마 수사가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현직에 있을 때인데 이때 뭐 안희정, 강금원 회장 다 이때 그 처리가 됐는데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처분을 했단 말이죠. 사법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이거 안희정은요 2004년이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는 맞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게 10분이라도 더 받았으면 책임지겠다. 이래서 이게 여야 간에 골고루 이게 수사를 해라. 이런 게 지시하에 안희정 그분이 이제 그 비리가 나와서 처벌된 거고 그때 윤석열 이분이 이게 뭐 혼자 뭐 권력에 대항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이게 검찰 조직 전체가 대선 자금을 양쪽 다 수사하는 과정에 비리가 높기 때문에 기소한 거지. 뭐 대단히 뭐 윤석열 이분이 용감해서 뭐 권력에 맞서서 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강금원은요. 강금원은 이게 2009년에 재판을 받았어요. 이 말은 이게 이미 노무현 정권이 거의 말기에 왔을 때 그때 이게 된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기계 있게 정권이 말기에 가면 레임덕도 오죠. 그러면 이게 그때 그 수사 가지고 제대로 이게 뭐 그 강벌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하고 뭐 정확히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당시에 있었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거는 뭐 다 누구나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 저 경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윤석열이 맞느냐, 윤석열이 맞느냐? 윤석열이 맞죠. 원래는 이게 그 제가 국어 그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서결이 맞는데 본인이 이게 성열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방송할 때 윤석열 이렇게 해라고 계속 방송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윤석열이라고 해달라. 근데 그 국어 문법적으로 윤석열이 맞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자로 하게 되면 발음은 윤석열이 맞더군요. 근데 윤석열로 해놨으니까. 윤석열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가 집에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것이 이제 적절치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것도 여담인데요. 방송에서 이름 부르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최순실이라고 있죠. 근데 그걸 최서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최서원으로 개명됐죠. 근데 손혜원이 있죠. 손혜원이 이게 손갑순이잖아요. 본명이. 근데 아무도 손갑순을 또 안 불러요. 그럼 이게 개명을 했으면 한 대로 불러주든지 아니면 아닌 대로 부르지. 최서원은 이게 이름이 좀 세련되고 최순실이는 시골 촌 안악내처럼 이렇게 나쁜 의도로 방송에서 이름까지 버려버리면 이게 공정성이 있냐? 이 문제는 여담으로 한번 지적합니다. 그거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 그동안 그렇습니다. 보도가 돼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있죠? 저는 손갑순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손갑순이라는 이름이 다 이게 유튜브에서는 다 손갑순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요? 본명입니까? 손갑순. 개명전이죠. 그러니까 손갑순을 손혜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이 갑순이 좀 그러네.
예, 손혜원 네, 갑순 씨들에게 의원의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손혜원 그런 게 의원의 아닙니다. 예. 본명이 손갑순이라는 사실. 본명이 아니고 개명 전에. 개명 전에. 그러니까 둘 다 본명은 맞는 거죠. 둘 다 본명은 예, 맞군요. 예, 그렇죠, 예. 개명. 예. 어쨌든 손갑순이라는 중요한 논점을 지적해 주시죠. 아니 공정성에 저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시간을 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이 가장 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거 지나친 파격 인사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서 문무일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 윗선을 다 내보내겠다. 실제로 오늘 봉욱 대검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겠죠. 그 이름을 거론된 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상황이고, 제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가는 것도 조직 안정성도 문제긴 하지만 수사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뀌게 되면 그렇죠. 수사의 안정성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런 의문이 또 듭니다. 기수를 파괴해야 된다. 아까 관행 기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다 말씀하셨는데 노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어떤 파격적이지만은 기수 문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예,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다 우리 제가 이게 한마디 보태면 네. 이런 이제 파격 인사는요 네.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몇 번째, 두 번째예요. 예. 저번에 그 대전 고검의 평검사를 네. 검사장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한 단계 다운시키면서 두 단계를 해가 이게 얼마나 파격입니까? 예. 평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되는 걸 우리 앵커님에게 본 적 있습니까? 이거만 해도 이게 엄청난 파격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88년 이후에 한 번도 이 고검장 안 거치고 간 게 파격이고 보통 이게 뭐 한두 기수 정도 내려오지만 5기수 파격이 이게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저는 그걸 뭐 이번 한 번이라면 또 모르지만 저번까지 이게 포함해 본다면 얼마나 이게 그 청와대에서 윤석열인지 뭐 결인지 이분에게 신임하면 이렇게 파격의 연속을 하는가? 이걸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저는 좀 한마디 저도 그럼 드리겠는데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윤 지검장을 후보자로 임명했겠지만 그래도 이 검찰 조직을 좀 예의를 갖추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검찰 조직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검찰 조직에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겠지만 또 그리고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뭐 특별히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의는 아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부에서도 좀 뭔가 얘기를 좀 해주고 좀 양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식의 파격 인사를 거듭하다 보면 청와대가 모든 이 검사들은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이 검찰 조직 인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원칙 없이 이러면 이게 그 권력하고 관계 검찰을 단절시키겠다는 개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그 대전고검에서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있죠. 그때 검찰총장도 공석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법에 보면 검찰 인사는 이게 검찰총장이 원칙하는 게 맞아요. 검찰총장. 그럼 이게 총장부터 임명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윤석열부터 이게 중앙지검에 먼저 갖다 놓고 나중에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근 검사였죠 그 당시에. 고검장 거치지 않고. 맞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은 또 신의 한 수라는 그런 극찬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에서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그 중심되는 인원들이 문무일 총장 퇴임과 함께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의도가 됐다고 보시는 그런 건가요? 의도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찰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윤석열 지검장의 윗기수들하고 아랫기수들하고를 좀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윗기수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 하에 한 것일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해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어차피 예정돼 있던 건데 우리 다 알고 있던 건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그런 포석이 없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포석은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이 정권이 하려고 했을까? 이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계속 지적해 왔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 개혁의 방향은 사실은 검찰이든 법조든 바라봤을 때 이게 아주 완벽하게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안 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좀 조정해서 정리하는 거 필요하고 너무 한쪽에 몰아줬던 권한을 조금 이양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지금 그동안 뭘 잘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나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시각 자체가 조금 그 옛날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이게 아까 통계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윤석열이 수사 문제점이요. 2017년에요. 우리가 기소한 것 중에 전체 무죄율이 3.65%입니다. 2017년 연간으로. 그러니까 100건 기소하면 이게 3.65가 무죄가 나오고 96, 7%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1심 기준. 그런데 그 국정농단 97건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국정농단. 대부분 이게 중앙지검에서 다 한 거죠. 그런데 97개 중에 28건이 무죄가 돼가지고 28.8%. 무죄율이 3분의 1에 육박하죠? 이게 얼마나 무리한 수사입니까? 지금 보세요. 경찰총장 강신명 청장 같은 분들 옛날에 이게 정보경찰이 있잖아. 그럼 이게 정보경찰이 총선 때 보면 야 우리 몇 석 얻습니다. 보고하면 국정원보다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모든 정권이 다 이게 정보경찰이 다 그 정치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 과거로 소급해가 청장까지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3분의 1이 무죄가 되면 이게 수사입니까? 그게 무리한 수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사건이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외형상은 이게 그 직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데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하는 게 이게 남용이잖아요. 어떤 거는 이게 권한 범위도 벗어난 거, 대표적인 게 사법거래죠. 이런 것도 이게 기소해버리고 또 이게 자기 사익이 아니고 관행에 의해서 이게 과거부터 해오던 것도 다 기소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28.8% 이건 정확한 통계 아닙니까? 97건 중에 28건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종까지 대법원까지 봤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소되는 비율과 직권남용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을 때 무죄되는 비율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교하는 그 모 집단이 사실은 서로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비교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고 부적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판사님들께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물론 저보다 많이 하셨지만 변호사 할 때 초창기에는 검사가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죄는 없었어요. 그리고 판사님들도 그래요. 뭐 검사가 당연히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무죄 혹은 권리 혹은 적절한 절차 이것이 가진 의미를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뭐 지검장의 무능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변화한 사법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적용된 예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같은 해 2017년도에 전체 형사건이 3.65인데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은 28.8로 이만큼 제 말은 너무 남용해 가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무리한 수사를 좀 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남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 통계를 말씀하시려면 2017년도 직권남용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지 마시고.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그렇게까지 그 한쪽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은 반발을 사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심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 저는 이게 철저하게 죽은 권력,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게 그 아주 그것도 무리하게 아까처럼 이게 수사 관행이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 인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앵커님 아시다시피 생중계가 되다시피 전직 대통령 2명이나 전직 대법원장 수사 진행 상황이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창피주기, 망신주기 수사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건이 영장 기각되면 또 이게 다른 건을 조사해서 또 이게 청구하잖아요.
영장 재청구 관행, 별건 수사 관행 이런 게 관행이 아주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윤석열이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게 그 검찰 개혁 책임자로는 저는 안 보고 오히려 이게 정권에 대해서 옛날에 이게 특검 때 박영수 특검 때부터 수사팀장 했죠. 이런 게 정권을 위해서 일한 거 이게 보훈 인사가 아닌가 이게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망신주기 영장 청구 남발 이것은 윤석열 검사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검찰의 문제. 근데 중앙지검장이면 그거 책임져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지금까지 있는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히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손갑순 씨 얘기 좀 죄송합니다. 손혜원 의원 얘기 좀 해보죠. 본인은 상당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본인의 SNS에 어제 불구속 기소의 결정이 난 후에 장문의 심경을 또 토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아마 국회가 개원이 됐죠? 예, 개원이 됐는데 이 개원이 되자마자 이 싸움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인사청문회 계절이고 그렇죠.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게 국정조사로 봐야 되겠죠.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른미래당이고 민주평화당도 여기를 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이게 지금 국회 보이콧 중이기 때문에 뭐 아직 입장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국정조사 한다면 뭐 이거는 들어오는 게 맞고요. 일단 이게 손혜원 의원은요 본인이 이게 한 약속부터 좀 지켜야 돼요. 본인이 뭐라 했냐면 이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뭐 의원직 사퇴하고 전 재산 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겠다 했잖아. 근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잖아 기소하면. 근데 이제는 재판에서 확정되면 또 하겠다고 그래요. 또 이게 재판에서 대법원가 확정되면 그때 가면 이게 또 적폐 판사가 재판 거래인 거 아니냐 또 이게 뭐라고 변명할 것 같은 제 개인 생각은 드는데 본인이 이게 수사에 밝혀졌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97% 유죄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던지고 수사에 저는 성실히 임하고 이게 맞지 자꾸 이게 말 바꾸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는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사력은 검찰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러면은 검찰에서 예를 들면 뭐 꼭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소를 안 했다거나 뭔가 좀 미진하게 뭐 아예 미적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과 그 보좌관과 뭐 그 관련된 부동산 업자까지 전부 다 기소를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검찰이 그 밝혀낸 손혜원 의원 관련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증여다, 차명재산이다 이런 것까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파격적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필요해요? 저기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이게 땅을 갖다가 사놨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만나서 빨리 이게 지정을 여러 차례 독촉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검찰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래서 이게 무혐의를 해버려 직권남용은. 근데 이런 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국회의원이 자기가 이게 어떤 건물을 사놨고 내 집 앞에 이게 길을 내라. 자꾸 이게 만났다. 그럼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그 자기에게 이해충돌 금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충돌 금지를 어겼다는 말은 정당한 의정 활동 아니라는 거죠. 왜? 이해충돌 금지가 법으로 처벌 안 하지만 국회 윤리에 규정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해충돌 금지에 반한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죠.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의정 활동은 아니잖아요. 또 상임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체 상임위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계속 요구하는 게 이게 정당한 의정 활동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혀 검찰 수사에 빠져 있잖아요. 직권남용 혐의가. 그리고 이게 목포시장이 준 보안 자료 있죠. 이것도 이게 보안 자료라는 게 1급, 2급, 3급 형식적인 비밀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공개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 공익에 피해가 오느냐. 예를 들어 이게 개발 자료가 정확한 위치 같은 게 공개가 되면 지금 이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3배 이상 높아서 재생사업이 올 수도 없겠죠. 그럼 이게 공개되면 안 되잖아. 따라서 이게 그 보안 자료는 건데 이걸 이게 목포시장이 주는데 또 이게 목포시장은 또 기소도 안 됐죠. 지금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이게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뿌리 뽑기 위해서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에 어떤 사건을 고소나 고발하게 됐을 때 검찰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 중에 하나가 기소를 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 부분 한 개 아마 그 직권남용 그 부분 이해충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항고라고 하는 검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고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 거는 재판에서 다뤄주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또 이거 아직 안 됐으니까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국정조사하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전력을 낭비합니까?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돈만 받아가고 세비만 낭비하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입법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정쟁에만 휩싸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특히 그런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최순실 사태 터졌을 때 검찰도 이게 수사하고 최서원 특수본도 있었고 특검도 했죠. 근데 그때 국회가 놀고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다 불러서 청문회하고 조사했죠. 그럼 이게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권력형 비리가. 제가 보기에 손혜원은요 영부인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이게 고등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검찰 수사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하는 건 좀 틀려요. 국정조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목포시장은 과연 이게 유착이 됐나? 또 이게 국토부 장관은 과연 이게 어떤 걸 받았나? 이런 걸 이게 다 광범위하게 조사하는데 검찰 수사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최서원 문제랑 이거를 동일시에서 또 얘기하신다니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서원 씨의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혈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국정농단에 모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단지 김정숙 여사하고 동창? 친구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게 친구 사이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무조건 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변호사로서. 제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입시하고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화여대 입시 최서원이 그게 불을 질른 거죠. 그런데 이 투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게 투기를 했다. 이게 국민 감정이 얼마나 이게 들끓고 있는 아주 이런 문제 아닙니까? 형량이요. 얼마냐면 이게 7년이 합니다. 우리가 부패방지법 있죠. 어기면 이게 7년이에요, 징역에. 근데 그 직권남용 있죠. 요거는 이게 5년이 합니다. 근데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영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속 기소한 게 있잖아요. 손혜원이는 지금 이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뜻이죠. 손혜원이가 이게 도망은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도망은 안 가요. 근데 계속 부인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증거를 꾸미거나 증거인멸에 염려는 있기 때문에 형량도 이게 7년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구속 수사가 맞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보좌관 있죠. 보좌관은 이게 그 플러스 하나 더 제가 더 있어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정호성 있잖아요. 옛날에 비서관. 정호성이 이게 14개 연설문 박 대통령 누설해가 실형 1년 6개월 받았어요. 하나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좌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플러스 앞에 제가 다 병합됐는데 불구속이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정모 씨 있죠. 부동산 이게 소개시켜준 정모 그 아줌마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혐의가 절도예요. 한마디로 이게 공용 비밀서를 훔쳤다는 거예요. 절도를 해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아니 비공개 정보를 절도를 해서 투기를 했는데 제가 변호사하면서 절도는 이게 웬만하면 구속이에요. 절도죄는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용 비공개 자료를 훔쳐가 투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불구속입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이해됩니까? 절도죄가 웬만하면 아니 공용의 비공개 자료를 훔쳐가지고 이걸 이게 투기로 이용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마디 할게요. 일단 투기랑 투자의 구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보안문서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안문서라고 하는 게 정말 보안문서인지 봐야 돼요. 지금 목포시에서 갖다 준 자료라는 거고, 목포시 얘기는 그 문서는 주민들에게 공람을 했던 내용이 공개된 자료라고 했어요. 게다가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을 산 시점은 이 문서를 보기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하고 연관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이 문서가 보안문서라고 칩시다. 보안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보안문서를 목포시장이 직접 가져다 줬는데 그러면 목포시장이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가지고 온 서류가 보안 문서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서인지 아닌지 사실 그 문서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정말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절도죄가 무조건 구속이라고요? 전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좀 뭔가 처신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반론하실 게 없겠죠. 좀 반론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논점을 좀 명확하게 하죠. 이 수사의 당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문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또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대포를 하고 있고, 밖으로 또 그것이 또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런 이런 갈등 또는 뭐 헛발질 이런 것이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게 뭐 헛발질 이런 건 저는 이게 동의는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요. 항상 이 정치를 할 때는 목표하고요, 수단 이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연동형 비례제. 이걸 이게 그 무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수처도 무산시키면 더 좋고, 이게 목표예요. 거기 위한 이게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 투쟁을 하든, 아니면 이게 장애 장래 병행 투쟁을 하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황 대표는 이제 그 장애 투쟁 계속 민생 행보하시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면적으로 이게 추경 같은 거는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 돼요. 청문회를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국세청장 이런 것도 이게 또 청문회하고, 또 이게 보이콧할 걸 보이콧하고, 이런 식의 수단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이게 목표와 수단만 혼동 안 한다면 저는 이게 투쟁 전략은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 윤석열 지검장 그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우리 그 전략을 다변화해 가지고 국회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좀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청문회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특이하다 이분. 저는 청문회만 하겠다는 걸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에 사실 들어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청문회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위해서는 들어가겠다. 나머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는 눈 감겠다.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원내대표의 말인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헛발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보도에 나온 얘기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헛발질과 막말이 있군요. 막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 관전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적폐청산 수사가 제대로 됐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논의를 하겠죠. 또 하나는 장모의 그 사기 사건 연루된 부분 있습니다. 30억짜리. 그 부분에 대한 게 클리어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인이 지금 재산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의 재산 형성과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그 본인의 재산이 2억 정도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것 간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청렴한 부분이고 또 재산 형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장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가장 야당에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적폐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했고, 장모 수사 장제원 질문한 게 있죠. 본인이 이게 중앙지검에 고소고발이 있느냐고 막 화를 냈잖아요. 오히려 국회에서요. 근데 그거야말로 남부지검의 사건이지만 장모 사건이 본인이 이게 중앙지검장으로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50분 동안 쉬지 않고 이 토론을 달려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 검찰의 개혁, 그리고 국정활동, 국회의원의 국정활동, 정당활동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